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모더나사가 이달에 국내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 2차 접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6일부터는 사전 예약자도 자녀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에 풀려납니다.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9개월 만에 광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한 건데 재판 내내 졸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20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일본도를 들고 광주 고등검찰청 건물에 무단 침입해 검찰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두환 씨의 재판에 불만이 있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검사가 또 다른 선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가 이 검사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명품 지갑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한다며 지사직 사퇴는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 갈등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대표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92명으로 일요일 집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34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죠. 비수도권 감염 확산세는 무서울 정도. 부산도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을 수놓았던 파라솔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42만 명의 피서객이 몰리며 북적였지만 오늘은 마치 폐장이라도 한 듯 한산합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부산은 해운대를 비롯해 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닫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해수욕장이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90명. 지난 주말에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의 야간 운영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저녁 9시까지 검사가 가능하니 비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492명.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의 환자 비중이 최근 일주일간 40% 안팎을 기록하면서 수도권 역전 현상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또는 휴가 기간에 여행이나 모임을 다녀오신 후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검사를. 수도권에 집중됐던 확진자가 비수도권까지 확산하면서 주중에는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가 1,500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의 93%가 돌파 감염이었죠. 지금까지 나온 조사로는 주로 일찍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확진자 44명이 발생했는데 확진자의 93%인 41명이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입니다.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1,500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02% 수준이지만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3월에 1차 접종을 하고 5, 6월에 2차 접종을 끝낸 고령자들입니다. 고연령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형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부분, 또한 델타 변이가 확인됐는데 델타 변이의 영향, 돌파 감염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발생했을 걸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분석 결과 백신을 다 맞고도 중증이 될 확률은 0.004%, 사망할 확률은 0.001%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델타 감염으로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돌파 감염 사례는
중증이나 병원 입원 사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미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초기 접종자들에게 세 번째 백신인 부스터샷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백신 수급이 불안해 당국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밤 8시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죠.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웠던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모더나 공급 차질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2차 접종 간격은 6주로 벌어졌고요. 사회부 강재묵 기자와 백신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전 예약은 해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어떻게 예약하면 됩니까? 네, 날짜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같은 날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9일을 예로 들어보면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은 잠시 뒤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10일이니까 생일이 0으로 끝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네. 대리 예약이나 동시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패스앱을 통해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아두면 더 빨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신청자가 최대 19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 8시 접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이 차질이 많이 빚어졌다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뒤에 사람들은 못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달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 물량 850만 회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백신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둘 다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18에서 49세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6주로 일단 조정이 됩니다. 다만 고3 학생이나 고교 교직원은 동일하게 3주 간격, 재학생을 제외한 대입 수험생 등은 4주 간격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한시적 조치라고 하지만 접종 간격이 6주가 아닌 8주까지 늘었다는 사례도 있어 2차 접종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자녀 백신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참 이 자녀 백신 이야기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쉬워졌다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취재진이 받은 자녀 백신 알림 문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백신 종류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모두 확인됩니다. 자녀 백신 물량이 조회되는 화면에서도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얼마 전까지 대부분 없음이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네요. 이 정부가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여유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는 사전 예약자도 자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현재 자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확인되는데 이 50대 미만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불가한 만큼 어떤 백신이 남았는지도 잘 확인한 뒤 예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녀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실 백신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야 이렇게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초, 중, 고 2학기 전면 등교 계획도 바뀌었습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시작하고 3단계 거리두기 지역은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 등교 수업은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등교 요구가 높은 학년부터 이뤄집니다. 나머지 학년은 4단계 지역의 경우 학교별로 1개 학년을 정해 3단계는 초중고별 비율에 따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턴 등교 수업의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4단계 지역은 고등학교에서 전학년 등교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은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4차 대유행이 여전하지만 등교 확대를 결정한 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학부모들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학내 방역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전면 등교에 찬성은 하지만 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긴 한데 또 교육부는 6만 명의 인력을 긴급 지원해 급식실과 기숙사 등 학내 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원래 수감 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최종 결정됐네요. 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는데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최근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에 필요한 복역 기준인 50%를 넘겨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이 심사에 참여했고 4시간 정도 심사를 거쳐 약 1시간 전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사위가 형기와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 부회장에게 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에 출소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곧바로 경영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회장이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선 취업 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선고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불공정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두환 씨가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1심 재판 이후 줄곧 출석을 거부하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광주로 온 건데 전 씨는 재판 내내 졸다가 호흡곤란으로 중도에 퇴정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에 출석하려 연희동 자택을 나섭니다. 회색 양복에 연분홍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선 전 씨는 손을 한 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시간 30분을 달려 광주에 도착합니다. 발포 명령 동의하십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9개월 만에 법정에 섰는데 이전 모습과 달리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으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인정신문을 마친 전 씨는 이후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25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30분 만에 재판이 끝났고 곧 전 씨가 5.18 유족과 시민의 거센 항의 속에 다시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질문에 사양한다는 손짓만 하고 이번에도 사과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끝나고 갈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허전하고 답답하고 늘 악만 쓰고 저렇게 보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심정이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을 받는 전 씨 측은 현장 검증과 증인을 추가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증인만 인정하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3년 7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앞으로 2, 3주에 한 번씩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20대 부모가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가슴 아픈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부모는 아기가 맞아 숨을 못 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이고
아기 몸에 멍을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오늘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세웅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구급대원이 엄지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기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워낙 작아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해서 끝까지 가는 도까지 소생이 없었거든요. 아기가 분유를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린 겁니다. 아기가 숨을 못 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인을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아기 몸에 생긴 멍자국을 없애려고 인터넷 검색도 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25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신생아를 학대하고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서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의 누나도 운다는 이유로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2개월이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 왜 이러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아이를 혼자 키워온 친엄마는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수시로 이 아이를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119로 한 여성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3살 딸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의식이 없다는 30대 엄마의 신고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고 시신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뚜렷한 외상은 없었지만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신고 며칠 전 이미 아이가 숨진 걸 확인하고도 남자친구 집에 머물다 나중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 난 나와서 여기서 운동도 하고 그런데 애는 못 봤어요. 국가수는 외상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하루 정도는 굶은 것 같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안 나온 터라 경찰은 아이 엄마를 구속해 경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애타는 신고에도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요. 참, 그동안 공소시효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가 도로변 땅을 파헤칩니다. 1997년 실종 당시 28살이었던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발굴 작업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가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마을 도로변을 굴착기로 파헤쳤지만 실종된 여성의 유골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매장지 위쪽에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범인은 당시 23살이었던 여성의 남자친구 이모 씨였습니다. 24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실체는 형사에게 들어온 첩보가 단서가 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고향 후배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이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후배 2명에게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6월 대전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여자친구가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종 당시 부실한 경찰 수사입니다. 당시 첫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에 여성의 소재를 확인한 내용 등의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만 제대로 진행됐다면 범인 조기 검거는 물론 공소시효를 피해가는 누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경찰서장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서장 관용차 바로 앞에서 비틀비틀 가다가 걸린 건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내려서 제지를 해도 10km를 더 달아났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로 진입한 승용차가 비틀거립니다.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계속 앞차를 따라갑니다. 마침 정지 신호에 걸려 앞차가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내려 다가갑니다. 자세히 보니 경찰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남 양산경찰서장 관용차였습니다. 서장까지 내려 양쪽에서 운전자를 불러도 대꾸도 하지 않더니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선을 바꿔가며 무서운 속도로 도망가는 차량. 무전을 받고 달려온 순찰차가 옆을 가로막고서야 아찔한 추격전이 끝납니다. 무려 10km를 달아나다 이곳에서 붙잡힌 6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의심이라든지 다른 약물 의심 또는 다른 범죄 수배자일 수도 있다 싶어서 일단 저 차를 계속 따라붙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운전자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전화금융 사기를 막은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비를 뚫고 고등검찰청에 들어가 자신을 제지하는 검찰 직원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두환 씨 재판에 불만이 있다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는데 정작 이 남성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고등검찰청 정문 앞입니다. 누군가를 태운 구급 차량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아는 바가 없어서.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청사 안에서 한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에게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1층 민원실로 들어간 피의자는 경비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층에서 내린 피의자는 보안 출입구를 부수고 복도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깨와 가슴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두환 씨의 재판에 불만이 있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입건된 이모 검사가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든 명품 지갑을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이모 검사. 지난달 11일 이 검사를 한 차례 소환한 경찰은 어제 이 검사를 다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가 명품 지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검사에게 지난해 5월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명품 지갑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받은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2019년 말 포항의 한 풀빌라에서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가진 술자리에 여성 4명도 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여성들을 부른 비용으로 45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김 씨로부터 새 골프채 풀세트를 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어제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선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가라테 그리고 여름철 스포츠 서핑도 시합을 치렀죠. 우리 선수들 비록 이번엔 메달권에 들지 못했지만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픽 꿈을 꾸고 있는 가라테와 서핑의 미래 주인공들을 박규원, 홍주 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선수들이 주먹을 내지릅니다.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가라테를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은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가라테 경기는 공격과 수비 동작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가타와 대련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테로 나뉩니다. 대련은 3분 동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가격하는 부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데 실제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신체에 닿기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가라테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선 정식 종목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2028년에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 선수들은 훈련에 들어갑니다. 꿈만 같았던 일이었는데 정식으로 올림픽에 들어가서 행복하고요. 저희 카라테라는 종목이 인지도가 많이 낮고 우리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실력이 너무 뛰어난 선수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 파도 위에서 고개를 하듯 서퍼들이 보드를 탑니다.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고 스피드를 즐기는 서핑 역시 도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파도가 불규칙적이고 균형을 잡기도 어려워 초보 서퍼들은 물속에서 이 보드 위에 올라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35분 동안 보드를 탄 뒤 심판들이 투지와 난이도, 기술의 조화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매깁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엔 출전하지 못했지만 3년 뒤 파리에선 전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겨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연습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후회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언젠가는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수들의 투지엔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기로 입을 모았지만 또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사직 유지와 기본주택 공약 등을 비판하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대포를 쏘는데 맞기만 해야 하냐며 맞대응을 시사한 겁니다. 정세균 후보는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고도 했죠. 백길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 홍보에 경기도 홍보비 34억 원을 쓴 것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지사직 사퇴 자체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미국 언론에다 광고까지 한 것이 도민의 삶을 위한 것이었냐고 지적한 겁니다. 이낙연 캠프 정태우 정책본부장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공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남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후보들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검증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채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공산후조리원 등 여심 공약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최소한 출생은 각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이제 양육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네거티브 휴전에 대해서는 상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맞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네거티브 공방에 단호하게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제안한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이 보낸 비하 발언에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거는 선관위원장은 한마디로 동네 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한 송영길 대표는 여러 공방이 있지만 대선 승리를 이뤄내자는 공감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들에게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반보수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정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민운동가로 위장한 간첩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됐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까지 더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은 안보 이슈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미훈련 축소 움직임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의 가짜 평화쇼를 벌이는데 김정은이 협조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로서 이른바 충북 간첩단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문 대통령이 사죄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동참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그 자세한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된다.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간첩이 실제함이 입증됐음에도 철진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워게임을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지적하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쌍팔년도 시각이라며 직접 군병력 전체가 움직여야 훈련이라는 구태한 시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충북 간첩단 사건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배우 김순 씨에게 특별한 과외를 받았다면서요? 예,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정승현 후보. 인지도에 비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항상 큰 고민입니다. 급기야 국민 욕쟁이로 불리는 배우 김수미 씨에게 욕을 배우는 컨셉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네.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면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 전라도 우리 엄마가 야 이 썩은 집에 호박 나와 이 썩은 이러면 예, 이 모습을 본 정 전 총리가 당황한 듯 좀 웃기도 했는데요. 네. 김 씨는 진심 어린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조금 코믹하고 유머 있게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도 있어.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돼. 아 스캔들은 안 믿어 남들이. 스캔들은 늦었어. 정세균 전 총리와 김수미 씨는 같은 전북 출신에 지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함께 도운 인연이 있어 평소 누님 동생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저 과외 수업이 도움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반려동물들과 찍은 사진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매우 네, 많은 수치죠. 그렇죠. 이를 겨냥해 여야 대선 주자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구애전이 치열한데요.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야옹이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 역시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는 사진을 올려 이른바 집사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반려견인 토리의 이름을 딴 SNS를 개설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들레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이가 19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무려 100살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부터 휴가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을 딴다고요? 예, 여름 휴가를 맞은 이준석 대표 오늘부터 5일간 경북 상주에서 개인 택시 양도 양수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훌륭한 택시기사로 거듭나겠다는 글과 함께 14번 교육생 명찰에 달린 조끼를 입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5일 동안 이론 8시간, 실기 22시간 등 모두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민심 다지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택시 회사에 취직해 2달가량 직접 택시를 몰기도 했는데요. 흔히 택시기사는 민심의 풍향계라는 말도 있는데 과거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직접 택시기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2개 도시에서 택시를 몰았는데 대구가 가장 손님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 예. 그런데 2019년에도 택시 회사에서 취직해서 운전했으면 그때는 그럼 자격증 없이 한 겁니까? 그때는 있었습니다. 아, 근데 예. 또 지금 자격증 도전한다는 겁니까? 네. 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택시 기사분들도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민심을 파악해 정치에 반영할지도 관심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활동으로 좀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상이변 탓에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영화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에선 섬 주민들이 무시무시한 산불을 피해 배를 타고 탈출했고 미국에선 폭우로 불어난 빗물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들어와 탑승객의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하늘을 뒤로 하고 주민 수백 명이 피난선에 오릅니다. 배에서 바라본 섬은 온통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지옥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 주민 2천여 명이 크고 작은 배를 타고 산불을 피해 섬을 떠났습니다. Λυπηθήκαμε πάρα πολύ. Τα σπίτια μας μπαίνε σκόνη μέσα πολύ, κλείναμε τα παράθυρα, είχαμε το air condition. Όλος ο κόσμος έχουμε πάρα πολύ στεναχωρηθεί. 지구 반대편 미국 오마하에선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났습니다. 20대 청년 토니 루와 친구들은 폭우 피해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It got towards kind of my neck, chest. That's when I kind of I could possibly die in here. 루 일행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다른 친구 덕에 가까스로 승강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산물인 폭염이 부채질한 산불과 폭우. 인간이 자초한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영화 같은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19세기) 인도 델리에서 맹독성을 가진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자 당국은 부랴부랴 죽은 코브라를 한 마리 가져올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노린 주민들이 코브라를 사육합니다. 당연히 코브라는 오히려 더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아차 싶었던 당국은 보상제를 취소했고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이 코브라를 길거리에 풀어놓으면서 결국 델리의 코브라 수는 전부 다 3배나 더 급증하게 됩니다. 중국에선 마오쩌둥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계급의 적으로 몰고 참새 소탕령을 내리자 천적이 없어진 해충이 창궐의 대기근으로 무려 4천만 명이 아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지난주 내놓은 양도세 개편안을 좀 볼까요? 이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여분의 집을 처분하고 남긴 한 채는 집을 산 시점부터 몇 년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다 팔고 1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는 이미 시세 차익의 최대 8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죠. 여기에 또 1주택자의 장기거주 특별공제 혜택까지 없애거나 줄이면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당이 징벌적 양도세제 결정판인 이 개편안을 정부와 충분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거주기간 계산 방식까지 바꾸면 집을 팔긴커녕 아예 자식에게 증여를 하거나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조변석계식으로 부동산 세법을 자꾸 고치다 보니 양포세,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양도세 개편안이 취지와 달리 인도의 코브라 보상금 제도나 중국의 참새 소탕령처럼 엉뚱한 부작용으로 불이 붙으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대로 해당 정치인들과 추진 정당은 그 행사하는 권력에 상응하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양포세를 아십니까? 누더기 양도세법이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의 아파트지만 전세 가격은 2배씩 차이가 나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에 신규 전세냐 갱신이냐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다가 최근에는 3가지 전세 가격으로 나뉘면서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군 1번지 서울에서 가장 전세 수요가 많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중순 보증금 10억 5천만 원의 전세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똑같은 규모의 다른 집은 각각 5억 7천만 원과 7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신규 계약은 급등한 주변 시세가 그대로 반영돼 가장 비싸고 갱신 계약의 경우 2년 전 시세에서 5% 수준만 올라 가장 쌉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의 재계약을 맺는 중간 가격까지 생겨난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시세대로 좀 줄 테니까 살짝 하는 임차인들이 좀 있어요. 중간선에 하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들 문의가 많이 오던데. 계약 형태에 따라 전세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이른바 삼중 가격 현상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의 신규 전세가 14억 원에 거래됐지만 재계약은 11억, 갱신은 8억 원에 체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의 과도한 규제가 3중 전세 가격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수요 공급이나 시장 논리에 형성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를 규제하면서 나타나는. 게다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7%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3중 가격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속초 해안의 모습입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동해안을 따라서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밤까지 동해안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지역을 따라서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직 덥기는 하지만 이번 주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은 다소 선선한 공기가 맴돌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3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3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대전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폭염이 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보다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남해안을 따라서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